조용한 밤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시 생각을 쉬어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들려주듯 이어지는 역사 이야기. 지금부터 역사 소리입니다. 역사 속에는 수많은 권력의 자리가 존재했습니다만, 과연 그중 가장 위험했던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늘 왕좌의 위협에만 주목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자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권을 뒤흔들고 결국에는 자신마저 집어삼켜버린, 마치 저주라도 받은 듯한 기묘한 지위. 바로 왕의 장인이라는 자리였죠. 왕의 아버지가 아닌 왕의 아내를 낳은 아버지. 그들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마주했던 것일까요? 단순한 권력 다툼의 역사를 넘어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가족의 비극, 그리고 역사가 던지는 아이러니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미묘한 지위의 본질을 함께 파헤쳐보는 건 어떠실까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역 속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숨겨진 이면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과연 왕의 장인이라는 자리는 어떤 매력으로 사람들을 유혹했고, 또 어떻게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왕의 장인, 즉 외척 세력의 등장은 보통 왕실과의 혼인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한 가문의 여인이 왕비로 간택되는 순간, 그녀의 아버지는 순식간에 왕의 장인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얻게 되죠. 이는 단순히 명예로운 호칭을 넘어 가문 전체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이자 권력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임금이 즉위하여 국정 운영이 매끄럽지 못할 때 왕비의 친정은 자연스레 임금을 돕는다는 이름으로 조정 가까이에 서게 됩니다. 다만 그것은 특정한 한 장면으로 고정해 그릴 수 있는 일이기보다는 세월과 인사, 상소와 논의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영향력에 가까웠습니다. 임금 곁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필이란 말로 권한이 자라나고, 그 권한이 다시 조정의 결정에 스며드는 과정. 바로 그 흐름이 외척이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전형적인 길이었죠. 때로는 왕실의 혼례 자체가 정치적 계산 아래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가문의 딸이 왕비가 되는 날, 신부의 아버지는 아마도 가슴 벅찬 자부심과 함께 이제는 왕실과 한 몸이 되었다는 묘한 기대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자신의 딸이 왕의 곁에서 국가의 안녕을 돕고, 가문은 왕실의 든든한 외척으로서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겠죠. 이는 곧 그들이 누릴 권력의 달콤함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왕실의 일원이 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 그리고 국가의 중요 사안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영향력은 그 어떤 권력보다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초기 외척 세력은 왕권을 보좌하며 국가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왕실의 구심점 역할을 하거나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여 국가 행정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했죠. 왕과 함께 국정 현안을 밤늦도록 논하며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던 장인들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당시 백성들에게도 커다란 신뢰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가장 가까운 혈육으로서 자연스레 왕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그 영향력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핵심 권력으로까지 뻗어나갔죠. 이처럼 왕의 장인이라는 지위는 처음부터 권력의 심장부로 향하는 매우 특별한 통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권력의 맛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발을 들인 곳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비극을 품고 있는 권력의 덫이었으니까요. 이 지위가 가진 치명적인 양면성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왕의 장인이라는 그 특별한 자리가 품고 있던 치명적인 양면성,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난 시간 그 달콤한 권력의 맛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드렸죠. 화려한 영광의 이면에는 사실 피할 수 없는 비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권력의 덫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어린 왕을 보필하고 국가의 안녕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의 영향력은 왕권과 미묘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며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마치 봄날의 새싹을 감싸주던 부드러운 흙이 여름이 되어 뿌리내린 나무의 성장을 억누르는 단단한 안반으로 변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장인이 누리는 모든 권세는 본질적으로 왕의 존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왕이 어리거나 통치 기반이 미약할 때 그들은 왕실에 가장 가까운 혈육으로서 국정을 대리하고 왕권을 보좌하며 막강한 힘을 휘둘렀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인재를 등용하며 심지어는 군사적 요충지에까지 자신들의 영향력을 뻗쳐나갔죠. 하지만 왕이 성년이 되고 친정을 시작하려는 순간 이 권력은 더 이상 순수한 조력이 아닌 자신의 권위를 침해하고 왕권을 위협하는 거대한 장벽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갓 피어난 꽃이 더 큰 햇볕을 갈구하듯 성장한 왕은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 했을 테니까요. 왕은 점차 자신의 뜻을 펼치고 싶어지고 명실상부한 통치자로서 온전한 권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미 조정의 요직에는 그 가문과 인연이 닿은 이들이 촘촘히 들어가 있었고 오랜 세월 쌓인 인사와 혼맥은 쉽게 거둘 수 없는 두터운 결속이 되어 임금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왕의 한마디보다 장인의 은밀한 지시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뿌리째 흔들린다고 느꼈을 겁니다. 왕권 강화는 곧 외척 세력의 권한 축소를 의미했고 이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도전으로 비쳤을 테니까요. 이러한 구조적 충돌은 필연적으로 팽팽한 긴장감과 숨막히는 권력 다툼을 불러왔습니다. 왕은 자신의 뜻을 함께할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하며 외척 세력을 견제하려 했고 장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 단단히 뭉쳐 왕권에 맞섰습니다. 조정은 왕을 지지하는 신흥 세력과 외척을 따르는 구세력으로 나뉘어 끊임없이 대립하고 반목했죠. 정치적 암투와 음모, 모략이 난무하는 살얼음판 같은 정국이 계속되었습니다. 면회석에서 오가는 왕과 장인 사이의 미묘한 시선 교환 속에는 서로를 경계하고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냉혹한 권력 다툼의 서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겁니다. 마치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와도 같았죠. 백성들의 시선 또한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왕실의 안정을 가져다 준 고마운 존재였지만 시간이 지나 외척 세력의 전횡이 극심해지고 사리 사욕을 채우는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그들에 대한 민심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권세가 지나치면 백성의 삶은 곧장 흔들렸습니다. 외척의 이름으로 부당한 청탁이 오가고 이익이 한쪽으로 기우는 일이 생기면 그 원망은 결국 조정과 왕실로까지 번져갈 수밖에 없었죠. 강제로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거나 무리한 세금을 부과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법을 농락하는 행태는 결국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죠. 왕실의 권위를 등에 업고 벌어지는 온갖 부패와 비리는 곧 왕실 전체에 대한 불만과 저항의 움직임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왕의 장인이라는 지위는 더 이상 단순한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왕권과 직접적으로 대치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지닌 권력의 덫이었던 이 덫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그들은 더 높은 권력을 향한 유혹과 동시에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비극적 파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을 보필하며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운명에 처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들의 화려했던 권세는 사실 스스로를 올가매는 치명적인 족쇄가 되어 돌아왔던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인간적인 고뇌와 비극적 운명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권력의 정점에 선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고독한 싸움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궁궐의 불빛 아래 정적만이 감도는 밤이면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에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속으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권좌에 앉아 불안과 싸워야 했던 왕의 장인들의 내면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와 같았을 겁니다. 그들의 저택은 휘황찬란했지만 그 안에서 밤늦도록 잠 못 이루는 이들의 마음 속에는 불안과 의심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장인이라는 지위가 가져다준 달콤함은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를 동반하는 것이었죠. 한때 자신을 따르던 이들의 눈빛에서조차 알 수 없는 의심과 견제를 읽어내야만 했을 테니까요. 매일 밤 화려한 침상에 누워도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작은 바람 소리에도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발걸음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을 노리는 그림자가 아닐까 하는 공포에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고 사소한 움직임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혈육에조차 완전한 신뢰를 보내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었던 것이죠. 젊은 왕이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스스로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순간부터 장인의 위치는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왕의 눈밖에 나는 일은 곧 가문의 몰락을 의미했고 사소한 실책 하나도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왕권 강화를 외치는 신료들의 끊임없는 상소는 외척 세력에게는 마치 비수처럼 날아들어 심장을 겨누는 듯 했을 겁니다. 왕과 장인 사이의 미묘한 시선 교환 속에는 더 이상 존경이나 신뢰가 아닌 팽팽한 긴장감과 서로를 견제하는 날카로운 의지가 숨겨져 있었을 테니까요. 성인이 된 왕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함이 아닌 권력의 무게를 감당하려는 단호함이 엿보였을 것입니다. 어느 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딛었던 한 걸음이 도리어 자신을 올가매는 순간이 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권력의 균형이 깨지는 때에는 하루아침에 파직과 추국, 유배가 이어지고 때로는 사사로 끝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어제까지 조정을 호령하던 이름이 다음 날에는 죄인의 이름으로 불리며 사라지는 그런 냉혹한 변전이 이 자리의 그림자였죠. 한때는 온 나라를 호령하던 막강한 권세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을 겁니다. 화려했던 저택은 폐허가 되고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으며 그들은 결국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독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는 존경받던 이름들이 역사 속에서 오명을 뒤집어 쓴 채 기억되거나 때로는 이름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버리기도 했으니까. 이처럼 왕의 장인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인간적인 고뇌와 비극적 운명이 교차하는 지점이었던 셈입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권력을 쫓았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히게 된 것은 아닐까요? 자신이 키워낸 왕에게 배신당하고 자식과 일가가 함께 화를 입고 가문의 이름 자체가 꺾이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가 가장 치명적인 칼날로 돌아오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야말로 왕의 장인이라는 지위가 가진 진정한 저주의 본질이었을 겁니다. 권력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것은 바로 이러한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명예와 부귀를 좇아 권력의 문을 열었지만 그 문은 종종 돌아올 수 없는 지옥으로 향하는 입구였던 셈이죠. 그들이 누렸던 짧은 영광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더욱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장치에 불과했던 아닐까요? 권력의 정점은 곧 절벽의 끝이었고
그들은 그 절벽 위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들의 비극은 단순한 몰락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운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고뇌와 비극적 운명은 과연 한 시대에만 국한된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 것일까? 왕비의 친정이 짊어진 구조적 모순은 시대를 초월해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과 그 속살을 우리에게 조용히 들춰 보입니다. 그들의 파멸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권력의 본질이 가진 양면성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극은 과연 한 시대에만 머문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적인 고뇌와 비극적 운명은 과연 한 시대에만 국한된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왕의 장인이라는 지위가 품고 있던 이 비극적인 저주는 특정 국가나 특정 시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왕실과 혼인으로 묶인 권력이 빚어내는 긴장과 비극은 조선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여러 왕조에서 보이는 외척의 흥망, 일본의 섭관 정치처럼 혼맥이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모습까지 형태는 달라도 가까움이 곧 위협이 되는 구조는 되풀이되어 나타났습니다. 마치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돌고 돌면서 같은 패턴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왕조가 시작되고 왕실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외척의 힘을 빌리지만 결국 그 힘이 왕권을 위협하고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고리를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탐욕이나 어리석음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왕의 장인이라는 자리는 본질적으로 왕권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력한 견제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안고 있었거든요. 어린 왕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며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긍정적인 역할도 분명 있었습니다만 왕이 성장하고 자신의 권력을 확립하려 할 때 외척 세력은 필연적으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왕은 자신의 절대 권력을 확고히 하고 싶어 했고 외척은 자신들이 쌓아온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했으니 충돌은 예정된 수순이었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끈끈한 유대로 맺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라는 거대한 욕망 앞에서는 그 어떤 혈연 관계도 무의미해지는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오히려 혈연이라는 끈은 왕과 외척 사이의 갈등을 더욱 복잡하고 비극적으로 만들었죠. 서로를 믿어야 할 관계가 가장 불신하는 관계로 변질되고 왕실의 안정을 위해 시작된 혼인이 결국 왕실을 뒤흔드는 파국으로 치닫는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한 번 고리가 걸리면 쉽게 풀리지 않는 올가미처럼 시작이 끝으로 이어지고 끝이 다시 시작을 부르는 구조를 품고 있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왕의 장인이라는 자리가 왜 그토록 많은 비극을 낳았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권력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왕권과 결합하는 순간부터 이미 비극적인 운명을 품고 태어난 일종의 시한포탄과 같은 지위였던 것이죠. 왕실을 든든하게 받쳐줄 것이라 기대했던 혈연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자 파멸의 씨앗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 영향력은 다시 왕권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왕의 장인이라는 지위는 인간의 욕망과 정치적 역학관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권력의 본질이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낸 비극의 결정체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혈연으로 묶인 권력이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자 파멸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진실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권력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이며 인간은 그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일까? 이 질문은 비단 아득한 과거의 이야기 혹은 특정 왕조에만 국한된 옛날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역사는 숱한 외척 권력의 흥망을 기록하며 마치 같은 물길을 다시 받는 듯 되풀이되는 흐름을 우리 앞에 놓아둡니다. 중국의 강력했던 외척 가문들, 일본의 독특한 석관 정치, 그리고 조선 후기를 뒤흔들었던 세도 정치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는 조금씩 달랐을지언정 왕실과 혈연으로 맺어진 권력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결국은 자신들마저 파멸의 길로 이끌었는지 우리는 수많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 똑똑히 목격해왔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끝없는 탐욕이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라 왕의 장인이라는 지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던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장인이라는 자리는 표면적으로는 왕권을 보좌하며 국가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동시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권을 은밀히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쟁자 혹은 거대한 그림자 세력이 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죠. 핏줄로 맺어진 관계가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자 스스로를 집어삼키는 파멸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진실은 권력의 본질이 얼마나 날카롭고 예측 불가능한 양날의 검인지를 섬뜩할 정도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왕실의 영원한 번영을 간절히 바라는 동시에 자신들의 가문과 세력의 영속적인 확장을 꿈꿨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욕망이 균형을 잃고 충돌하는 순간 거스를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이 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그들의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든 절망으로 바뀔 수 있는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었으니 그 불안정한 자리에서 평온을 찾기란 불가능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통찰은 이렇습니다. 왕의 장인이라는 지위는 단순히 개인의 욕망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권이라는 거대한 힘과 맞닿는 그 순간부터 이미 비극의 씨앗을 함께 품고 있었다는 냉혹한 진실이죠.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권력의 시스템 속에서 혈연이라는 끈은 때로는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지만 또 다른 때에는 스스로를 옥죄어 끝내 숨통을 끊는 올가미가 되기도 하는 역설을 낳았습니다. 역사의 여러 장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역학관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려한 궁궐의 권좌 바로 옆에 서서 위풍당당하게 보이던 그들의 모습은 영광의 정점에 서 있으면서도 동시에 언제든 불길이 번질 수 있는 화근을 품은 듯한 위태로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아픈 역사의 교훈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비록 직접적으로 왕의 장인이라는 자리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는 다양한 형태로 보이지 않는 권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왕의 장인이라는 자리가 사라졌지만 사람의 관계가 권세로 바뀌는 순간은 시대를 달리해도 낯설지 않습니다. 가까움이 힘이 되고 그 힘이 다시 누군가의 숨통을 조이는 순간 역사는 그 장면을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곤 하죠. 어쩌면 우리 눈앞의 모습은 시대만 달리하여 되풀이되는 낯익은 권세의 그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외롭게 고뇌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던 왕의 장인들이 남긴 뼈아픈 경고를 통해 권력의 양면성과 그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볼 소중한 기회를 얻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넘어선 인간 본연의 욕망과 권력의 속성을 꿰뚫어보는 거울이 되어주며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과연 어떤 형태의 권력이 진정으로 건강하며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익숙한 듯 보였던 왕의 장인이라는 지위 속에 숨겨진 아이러니와 비극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통찰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넘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현재의 시각으로 역사를 재해석하고 성찰할 수 있는 깊은 여운을 남기죠. 오늘 우리는 왕의 장인이라는 자리를 통해 권력이 얼마나 기묘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혈연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칼날은 결국 칼을 쥔 사람의 손마저 베어버릴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작은 여운으로 남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밤에도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소리였습니다.